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 임용을 위한 기초 해부 생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특강을 맡게 됐는데요. 원래 교수님이 하시는 특강은 시인스 특강이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으시는데 그 해부 생리 특강은 제가 하게 돼가지고 제가 찬스 특강이라고 한번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찬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기회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건 임용을 할 때 해부 생리학은 굉장히 기초가 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성인 파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다 질병의 병태 생리들의 이제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병태생리라든지 약의 작용 기전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 해부 생리학을 잘 알고 있으셔야 그만큼 더 이해도가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여기 이제 방문국에서 2번의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계속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교수님과 또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해부 생리학 강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보건임용계에서 최초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해부 생리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같이 들으시면 될 거고요. 말 그대로 이게 제 기초해부 생리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초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또 뒤로 넘어가셔서 모르시는 부분을 찾아 들으시면 되고요. 해부 생리학을 전혀 무지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처음부터 진행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표지가 정말 이쁘죠. 제 친구가 시각 디자인과인데 이거를 뚝딱 만들어주더니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심혈관계예요. 그래서 작년에 간 부전 나왔고요, 신장 부전 나왔고요, 심장 부전은 안 나왔어요. 그 심장 부전이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성 심부전이라든지 마이오카디악 인팍션 같은 거 혹은 안자이나 팩토리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특히 이번 국시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냐면 제가 3년 전부터 성인 국가고시를 꾸준하게 풀어오고 있는데 올해 국시에서 부정맥 문제가 3개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심전도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읽으실 줄 알고 부정맥을 파악할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심장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먼저 그림부터 그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심장이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일단은 심장의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이렇게 하트 모양이 생겼는데 어디에 존재합니까? 당연히 가슴 안에 존재해요. 그래서 흉곽 내에 존재한다라고 그러고 종격동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폐로 둘러싸여 있고요. 앞에는 척추뼈, 앞에는 이제 복장뼈, 뒤에는 척추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횡격막 위에 존재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는 좀 심장을 좀 특이하게 그려요. 근데 이게 훨씬 이해도가 편해가지고 훨씬 좋습니다. 원래 대동맥이랑 폐동맥이 막 이렇게 막 뒤로 꼬아져 있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해를 위해서는 이 그림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심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윗부분을요 심방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아트리움이라고 하죠. 밑에 있는 부분을 심실이라고 합니다. 벤트리클이라고 하는데요. 심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혈액을 받는 곳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혈액을 받는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심실이라고 하면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좌측에 있는 심방이라 그래서 당연히 레프트 아트리움이 되겠죠. 여기는 우측에 있는 심방이라 그래서 우심방, 좌측에 있는 심실이라 그래서 좌심실, 우측에 있는 심실이라 그래서 우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방은 혈액을 받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좌심방은 어디로부터 혈액을 받느냐? 바로 이 연결된 혈액이 뭐냐면 폐정맥입니다. 그래서 좌심방은 폐정맥으로부터 혈액을 받는 곳이고요. 우심방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위쪽에 있는 정맥을 상대정맥이라고 그러고 아래쪽에 있는 정맥을 하대정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uperior vena cava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inferior vena cav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심실이라는 곳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럼 좌심실은 어떤 혈관으로 혈액을 내보내냐면 대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우심실은 어디로 혈액을 내보내냐면 폐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방과 실 사이에 혈액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판막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방과 실 사이에, 원래 혈액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일자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판막입니다. 그래서 판막이 존재하는데 여기 있는 방과 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라 그래서 우리는 방실판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실판막은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와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가 존재하죠. 그래서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을 뭐라 그러냐면 이천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을 뭐라 그러냐면 삼천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천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승모판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왜 승모판막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승이 수도승자 할 때 그 승자예요. 그래서 스님의 모자를 닮은 판막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천판 승모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천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판막이 두 개로, 이렇게 뾰족한 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천판막이라고 하고요. 삼천판막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삼천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방실판막만 존재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심실과 대동맥 사이, 심실과 폐동맥 사이에도 판막이 존재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 판막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우리는 반달 판막이라 그래요. 반달 모양을 닮았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달 월자를 써서 어디는 이제 반월 판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반달 판막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심방과 대동맥 사이에 있는 반달 판막이 있겠죠. 우심방과 폐동맥 사이에 있는 반달 판막도 있겠죠. 뭐라 그럴까요? 대동맥 반달 판막, 폐동맥 반달 판막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냥 이제 편의상 대동맥 판막, 폐동맥 판막이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심장의 구조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체순환, 폐순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체순환, 폐순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체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온몸을 순환하는 그 혈액의 경로를 얘기하는 게 체순환이라고 하고요. 폐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폐로 가는 경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순환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심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좌심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좌심실에서 어떤 혈관과 이어져 있다 그랬죠? 대동맥과 이어져 있다 그랬어요.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온몸, 즉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을 합니다.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을 한 다음에 산소를 다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상하대 정맥을 통해서 데리고 오고요. 그 다음에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지금 어떤 게 많아요? CO2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온몸을 순환해 왔기 때문에 산소는 별로 없고요. CO2는 굉장히 많은 혈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O2, CO2 교환은 폐에서 일어나요. 폐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CO2가 많은 혈액을 폐로 보내주는 것을 폐순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심실, 그러니까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오고요. 우심실이랑 어떤 혈관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폐동맥이라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폐동맥은요, 폐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거를 알고 한번 저쪽 그림으로 가볼게요. 자, 전신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좌심실에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좌심실, 대동맥이라 그랬어요. 대동맥 사이에 당연히 판막 존재하는 건데 제가 생략했습니다.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온몸으로 간다 그랬죠. 온몸으로 가요. 그래서 장기들한테 혈액을 다 공급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상하대정맥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혈관은 하대정맥과 어떤 혈관은 상대정맥과 이어지는데요.
보시면 하대정맥과 상대정맥이 뭐냐면요. 상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위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얼굴, 뭐 머리, 어깨, 에서부터 혈액이 들어오는 거고요. 하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뭐 배, 다리 이런 데서부터 혈액이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정맥은 우리 보통 이제 심장 위쪽에 있는 혈액들이 돌아서 이렇게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고, 하대정맥은 밑을 순환하던 것이 다시 올라와서 정맥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동맥도요, 사실은 이렇게 분지가 나눠져 있어요. 대동맥이 이런 식으로, 이따 그림을 이따 교재를 보고 살펴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요. 이쪽은 머리로 가요. 뭐 이쪽은 어깨로 가요. 이쪽은 목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쫙 올라가고 나머지는 아래, 뭐 다리 쪽, 배 쪽으로 쫙 내려오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으니까 위에서부터 다시 혈액을 받는 곳,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아래에서부터 혈액을 받는 곳이 따로 혈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온몸을 순환을 했어요. 그러면 CO2가 굉장히 많은 상태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하대정맥으로 들어오고 우심방이 존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심방에서 어디로 갑니까? 자연스럽게 우심실로 내려가게 되고요. 우심실은 폐동맥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게 되겠죠. 폐는요, 사실은 이제 그림을 그릴 데 없어가지고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폐랑. 그래서 폐동맥에서 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동맥에는 당연히 무슨 혈액이 흘러야 됩니까? 당연히 동맥혈이 흘러야 되고요. 정맥에는요, 당연히 정맥혈이 흘러야 돼요. 그런데 방금 제가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무슨 혈액이 나간다 그랬어요? CO2가 많은, 온몸을 순환해서 CO2가 많은 상태인 정맥혈이 나가요. 그래서 폐동맥에서는요, 정맥혈이 나가요. 좀 특징적입니다. 폐동맥에서는 정맥혈이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폐로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폐 모세혈관으로 가서 O2, CO2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은 혈액을 또 얘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 그림이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저분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라고 있습니까? 폐정맥이죠. 그래서 폐정맥으로부터 산소가 많은 혈액이 들어가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정맥인데 정맥혈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동맥혈이 흐르게 돼요. 폐정맥인데 동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O2, CO2 교환을 다 하고 산소화된 혈액이 올라 폐정맥으로 한 다음에 자심방으로 보내고 또 자심실에는 이렇게 또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체순환과 폐순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쪽에 있는 혈액과 이쪽에 있는 혈액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여기는 산소가 많은 혈액이었고요. 여기는 CO2가 많은 혈액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혈액이 섞이지 않도록 중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방과 실 사이에는 판막이 존재해가지고 막아줬는데 이 사이에는 판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심방과 심방 사이에 있는 중격이라 그래서 심방중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있는 건 뭘까요? 심실과 심실 사이에 있는 중격이라 그래서 심실중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인의 순환을 한번 알아봤는데, 성인의 순환이랑 또 특징적으로 구분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태아순환인데요. 태아순환이 이명이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나온 적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없죠. 나온 적이 없는데 태아순환도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뭐 여기 사이에 난원공이라는 게 있고요. 동맥과 동맥 사이에 연결되는 동맥관이라는 게 또 있고요. 정맥관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태아순환의 특징적인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폐동맥과 폐정맥에 서로 반대되는 혈액이 흘렀잖아요.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떤 혈액이냐면 바로 제대혈관인데요. 제대혈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투 아테리 원 베인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동맥과 한 개의 정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동맥에 정맥혈이 흐르고요. 여기 정맥에는 동맥혈이 흘러요. 나중에 태아순환을 한번 확인해 볼 때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심장의 구조를 한번 싹 봤고 체순환, 폐순환까지 한번 싹 봤어요.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다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자면 심장은요, 자기 주먹만 하대요.
그래서 자기 주먹만 하는데 그 남자의 주먹이 큽니까? 보통 여자의 주먹이 더 큽니까? 그래서 남자의 주먹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심장이 조금 더 크다. 그리고 크기 때문에 무게도 조금 더 많이 나가고요. 심장은 우리 몸속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중앙에 위치해 있으나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좌심실벽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해보자면, 자, 먼저 이거부터 비교를 해봅시다. 심방벽이 두꺼울까요? 심실벽이 더 두꺼울까요? 심실벽이 더 두껍습니다. 왜요? 심방은 혈액을 받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심실은 혈액을 내보낸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압력이 이렇게 좀 근육이 수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심실벽이 조금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실벽 중에서도 우심실벽이 더 셀까요? 좌심실벽이 더 셀까요? 좌심실벽이겠죠. 왜냐하면 우심실은 오직 어디로만 보내면 됩니까? 폐로만 보내면 돼요. 그런데 좌심실 같은 경우는 온몸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좌심실이 엄청나게 근육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심실 부위가 여기다 보니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 살짝 심장이 좌측으로 치우쳐져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씀드렸고, 심장은요, 우리가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도 저희가 다 하나하나 이거 끝나고 확인을 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심장은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바깥에 있는 층을 에피카디움이라 그래요. 심외막이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를 엔도카디움이라 그러고요. 얘는 심내막. 그리고 심내막과 심외막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마이오카디움이라 그래서요. 심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심내막은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심내막이에요. 여기 안쪽에. 그러다 보니까 혈액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심근은요, 우리가 심장의 기능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온몸에 혈액을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펌프, 그러니까 수축 기전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심외막은요, 심장의 가장 바깥측을 가장 바깥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심외막보다도 밖에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페리카디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심낭이죠. 그래서 심낭은요, 또 벽측 심낭과 장측 심낭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심내막이라고 치고요. 이 가운데가 심근, 여기가 심외막이라고 치면 이 벽 쪽에 있는 게 장측 심낭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게 벽측 심낭이에요. 이 안쪽에 있는 것을 장측, 내장 쪽이다라고 해서 장측 심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냥 심외막이랑 장측 심낭이랑은 거의 뭐 공용어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낭에 이 벽측 심낭과 장측 심낭 사이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심낭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페리카디얼 캐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심낭강에는 소량의 심낭액이 들어있어요. 한 10에서 20cc 정도 들어있고, 많아봤자 30cc 들어있어요. 이게 소량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들어있는 이유는 바로 심장과의 마찰을 방지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심장끼리 서로 마찰을 하게 되는데, 이 소량의 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찰을 방지해줘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축할 때마다 마찰이 일어나면서 심낭 마찰음이라는 비정상적 심음이 들리게 되고요. 이게 당연히 비정상적인 심음이겠죠. 비정상적인 심음. 그리고 나서 이제 칼로 베이는 것 같은 그런 체스트 페인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량이 아니라 아예 없지도 않고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한 300cc가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 공간만 보세요. 아까 뭐 심내막, 심근, 심외막, 뭐 장측, 벽측 해가지고 있다 그랬어. 여기를 이제 심낭강이라고 친다면요, 평소에는 이만큼 들어있는데 얘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차버렸어.
그러면 심근이라든지 심내막의 자리를 좁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축할 힘이 적어지게 돼요. 그런 걸 뭐라 한다? 심장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압전 시에는 수축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수축을 하고 싶어도 얘가 이 강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수축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쫙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인물 교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심장 순환계란 심장 순환계는 혈액으로 채워진 폐쇄된 관인 혈관, 혈액, 심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포에 필요한 산소, 영양분, 호르몬, 대사결과 조직에서 생성된 노폐물 등을 운반함으로써 신체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심장의 구조 볼게요. 심장의 위치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슴 안에 존재하고요. 해부학적으로는 제3에서 5늑골 사이 종격동에 있는 근육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을 그냥 종격동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폐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신 주먹만 하고요. 무게는 약 300g이죠. 그래서 심장은 약 3분의 2는 정준선에서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다. 아까 얘기했어요. 위치상으로는 중간에 존재하지만 심천 부위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좌심실벽이 발달되어 있어서 왼쪽으로 치우쳐져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심장은요, 아까 설명했던 듯이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은 엔도카디아인 심내막. 심내막은요, 심장의 가장 안쪽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피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혈액과 직접적으로 만나고요. 이 부분에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근은요, 심내막과 심외막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벽 두께의 75%를 차지하고요. 심근의 율동적인 수축은 순환을 유지하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 구조상으로는 횡문근이나 기능상으로는 불수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골격근 같은 경우는 구조상으로 횡문근이나 얘는 수위근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하는 골격근은 수위근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횡문근이란 말이에요. 근데 심장 근육 자체는 횡문근인데 불수위근이다. 우리가 스스로 멈춰 한다고 심장이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근육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아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교감, 부교감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성을 지니고 있어서 중추로부터 신경을 차단해도 자동적으로 심장을 수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심장에 7가지 특성이 있는데 또 뒤에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자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말씀드렸듯이 심실의 심근층은 심방의 심근층보다 두껍고요. 그 중에서도 좌심실벽은 우심실벽의 3배 정도 더 두꺼워서 많은 양의 혈액을 방출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좌심실은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고 우심실은 폐로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신으로 보내는 심실의 벽이 더 두꺼워야겠죠. 그리고 가장 외쪽에 있는 심외막 에피카디움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의 가장 외측을 싸고 있는 투명한 장막으로 심장의 내측막인 장측 심망과 연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심낭이 있어요. 심낭은 페리카디움이라고 해가지고 장측 심낭과 벽측 심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은 장기 쪽, 내장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외막과 접해져 있는 내장 쪽 심장막을 장측 심낭이라고 그러고, 외측에 있는 심장막을 벽측 심낭이라고 그러고, 이 두 층 사이에 있는 공간을 페리카디알 캐비티, 심낭강이라고 합니다. 이 심낭강에는 10에서 20cc, 많아봤자 30cc 정도 되는 심낭액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고, 심장의 수축과 이완 시에 마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심낭액이 없게 되면은 심낭 마찰음이나 체스트 페인이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너무 많은 혈액이나 삼출액 등이 차게 되면은 심장 압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2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아트리움과 벤트리클 얘기했습니다. 심방과 심실 얘기했는데요. 이 그림을 제가 이제 크게 넣어놨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동맥 그림 한번 봐보세요. 대동맥 그림에 제가 이렇게 분지, 이런 식으로 분지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 쪽으로 가고 어깨 쪽으로 가고 목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머리나 어깨 쪽으로 간 것은 위쪽에 있는 상대전맥에서, 다리나 이제 하반신으로 간 것은 아래쪽에 있는 하대정맥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은 심방중격과 심실중격에 의해서 나눠져 있고요. 좌우 심장은 다시 판막에 의해서 심방과 심실로 나누어져 전체 4개의 심방과 심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심방은 좌심방, 우심방이 있어요. 아까 좌심방 얘기했습니다. 폐정맥으로부터 혈액을 유입받고요. 좌심실 내로 혈액을 전달하고, 우심방은요,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으로 혈액을 유입받고요. 우심실로 혈액을 전달하고요. 심실 중에서 좌심실은요, 좌심방으로부터 온 혈액을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전달하고요. 우심실은요, 우심방으로부터 온 혈액을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중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방, 좌우 심방 사이에 있는 중격을 심방중격이라고 그러고요. 좌우 심실 사이에 있는 구분 짓는 막을 심실중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큰 그림에서 삼천판 밑에
건삭이라고 보이십니까? 건삭. 이게 좀 인대처럼 이렇게 판막에 이렇게 인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건삭이라고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얘를 이제 건삭이라고 하는데 유두근이라고 해가지고 파필러리 머슬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지저분하니까 조금 다시. 이게 판막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신내막가 있는 이제 뭐 유두근, 꼭지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건삭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판막이 수축과 이완의 압력으로 인해서 판막이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우산이나 낙하산에서 이제 우산이 뒤집어지지 말라고 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건삭이에요. 이 건삭은 유두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판막 밸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가 거꾸로 솟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피가 거꾸로 솟으면 생각만 해도 열불이 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막은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판막의 기본적인 역할은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제가 2000판은 어땠어요? 2개의 뾰족하게 구성되어 있고 3000판은 3개의 뾰족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림을 그렸었는데 진짜 그렇게 생겼죠. 넘어가 보시면 판막은 크게 방과 실 사이의 방실 판막과 그 다음에 좌심실, 우심실 바로 다음에 있는 폐동맥과 대동맥 사이에 있는 반달판막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방실판막은 승무판, 3000판으로 되어 있고요. 승무판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으로 승무판막, 2000판막이라고도 하고요. 좌심방으로의 혈액 역류를 방지한다. 3000판은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으로 3000판막이라고 하고요. 우심방으로의 혈액 역류를 방지한다. 3000이 아니라 3000입니다. 첨으로 바꿔주세요. 반달판막 중에 대동맥 판막은요, 좌심방과 대동맥 사이에 존재하고요. 대동맥 혈이 좌심실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한다. 폐동맥 판막은 우심방과 폐동맥 사이에 존재하고요. 폐동맥 혈이 우심실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죠?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상동맥이 있어요. 관상동맥을 다른 말로 우리는 심장동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코로나리 아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볼게요. 관상동맥은 코로나리 아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말로 심장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체순환, 폐순환도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 더 순환이 있어요. 바로 그게 관상순환이라는 건데 심장은요. 정말 고마운 기관이죠. 24시간 쉽니까? 안 쉽니까? 24시간 쉬지 않고 얘는 끝까지 뛰고 있고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대로 멈춰라고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근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얘가 우리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혈액 속에는 산소가 많으니까 장기들한테 산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럼 정작 심장인 얘는 산소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심장도 얘도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관상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은 관상동맥, 코로나리 아테리고요. 그 순환을 관상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상동맥은요, 대동맥 윗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대동맥 윗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좌관상동맥, 우관상동맥. 당연히 우관상동맥은 우측 심장을 담당을 해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고 좌관상동맥은 좌측 심장을 담당해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좌측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좌전 하행동맥과 회선가지, 휘돌아가지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져 있거든요. 회선가지 동맥, 휘돌아가지 동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리 아테리라고 하는 게 왕관이 영어로 크라운이잖아요. 근데 이 왕관을 보고 땄대요. 그래서 왕관이 이렇게 옛날에 약간 이런 왕관, 목욕탕 표시 같기도 한데 이게 왕관입니다. 어쨌든 이런 왕관이 있는데 이 코로나리 아테리도 이렇게 분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붙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관상동맥은 대동맥 판막 윗부분으로 시작돼서 좌우 두 개의 관상동맥으로 시작되고요. 심근육층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박출량의 4에서 5%고 약 250ml 정도 가고요. 우관상동맥은 당연히 우측 심장, 그죠? 좌관상동맥은 당연히 좌측 심장인데 얘는 두 개의 관상동맥 분지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하행동맥과 회전동맥 얘기했고요. 전하행동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앞쪽과 아래쪽을 담당을 하고요. 나머지 옆쪽과 뒷부분은 회전가지동맥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자이나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이 보통 좁아져 있을 때 우리가 체스트 페인을 많이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심근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체스트 페인을 느끼는데 대동맥 판막 폐쇄증일 때도 체스트 페인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심장 구조상의 문제인데 대동맥 판막 폐쇄증의 증상에 혀심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대동맥 판막 윗부분에서 관상동맥이 시작된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열리지 않으면 여기서 혈액을 잘 공급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았어. 안 막혔는데도 대동맥 판막 때문에 이 판막의 문제로 인해서 혈전증을 느낄 수도 있다. 이거는 심장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도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캐비지 같은 거 할 때는 또 뭐 좌우 관상동맥이 60% 이상 막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또 적응증이 있으니까 적응증 같은 거는 또 공부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의 7가지 특성을 가져왔습니다. 심장에 7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율동성이에요. 그 주기성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로 주기성이라고도 하는데 심장의 규칙적인 수축을 의미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조건만 갖춰지면 율동적인 박동을 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규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자극이 와요. 이따 자극 전도기를 배우겠지만 자극이 오고 전도를 합니다. 이 자극을 전달해 준다는 걸 얘기하고요. 전달하게 되니까 당연히 수축하고요. 이완하고요. 그 다음에 휴식기를 거치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순서에 맞춰서 심장은 스스로 박동한다는 것을 율동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흥분성. 심장이 정기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성질이다. 그래서 자극이 오면은 흥분을 시작하는 게 심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SA 노드에서 자극이 오게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커피를 먹어서 카페인을 먹었을 때도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심장이 자동적으로 흥분을 하게 된다. 아니면 뭐 너무너무 잘생긴 연예인을 봤어요. 혹은 너무너무 예쁜 연예인을 보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수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면서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된다. 이런 것들도 다 흥분성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동성도 있는데 심장은 아까 무슨 신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경과 무관하게 스스로 박동할 수 있는 자동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심장을 밖으로 뺐는데 세상에 심장이 분리가 됐는데도 심장이 알아서 뛰더라는 거죠. 거기서 발견했어요. 심장이 신경과 무관하게도 이렇게 스스로 뛸 수도 있구나. 그런데 당연히 일시적이겠죠. 계속 뛰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뛸 수 있는 자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도 방실 차단 때도 마찬가지예요. 3도 방실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방과 실 사이에 자극 전도가 끊긴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맥 수업하실 때 교수님께서 수업하실 때 또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방에서 실로 자극이 완전 차단된 것을 3도 방실 차단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자극, 전도가 가야 수축, 이완, 휴식기를 거친다 그랬는데 자극이 안 갔어. 자극이 없는데도 심실은 30에서 35회 정도 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동성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당 5리터의 혈액을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30회에서 35회 뛰어가지고 우리 조직 관리를 어떻게 맞춰주겠어요, 얘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인공 심박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자극이 차단됐는데도 스스로 자동적으로 뛰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게 자동성이 되겠어요. 넘어가서 전도성이죠. 전도성은 자극을 전달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동반결절에서 생긴 정기적인 자극이 특수 전도기를 통해서 신경선유에 전달되는 능력이다. 그 다음에 수축성은요, 말 그대로 자극이 전도되면 수축을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장성은 이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휴지기를 거친다라는 건데, 불응성은요,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아주 짧은 시간 쉬게 되죠. 이따가 또 심전도 그래프를 확인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플랫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휴지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심장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24시간 뛰는 심근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축성에 프랭크 스탈링 법칙이라고 가져왔어요. 프랭크 스탈링 법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프랭크랑 스탈링이랑 다른 사람인데, 다른 생리학자들이에요. 독일 생리학자랑 영국의 생리학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이완기말 심실내 용적, 다른 말로 쉽게 생각하면 수축 직전에, 심장은 혈액이 이완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완이 다 됐어요. 끝났어요. 바로 수축하기 직전인 상태인데, 이 심실내 용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심근의 길이는 길어진다. 결국 심근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심근의 수축력은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풍선을 하고 불었어요. 근데 이만큼 분 풍선이 있고 해서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바람이 빠지기 직전이야. 바람이 빠지기 직전인데 뭐가 더 이 공기가 많이 차 있습니까? 얘가 더 공기가 많이 차 있죠. 그럼 바람이 어느 게 더 많이 나가겠어요? 바람이 공기가 더 많이 차 있는 데서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그죠? 얘를 심근에 이렇게 비유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풍선의 이 몸뚱아리를 심근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용적이 많아졌어요. 용적이 더 많아졌죠. 이 이완기 말 심실내 용적이 많아졌는데 심근의 길이가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바람은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심근 수축력은 올라간다. 근데 심근 수축력이 상승될 때 심근의 길이는 길어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이오카디악 인팍션 때나 콘제스티브 하트 페일러 때는 이 프랭크 스탈링 법칙이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 좌심부전이라고 쳐봅시다. 좌심부전, 우심부전은 당연히 이완기말 심실내 용적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좌심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 심장 자체의 기능을 하지 못해서 짜내지를 못해요. 우심실도 마찬가지로 폐로 보내야 하는데 짜내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려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짜낼 능력이 없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심근의 길이가 증가해서 수축력이 증가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작용이 되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랭크 스탈링 법칙은 정상적인 심장에서는 작용이 잘 되는데 MI나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 같은 데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길러차비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다시 성인 들어가실 때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 수축 이완 써 있잖아요. 이거 지워주세요. 수축 이완 써 있는데 지워주시고, 이거 이제 제가 다시 교재를 학원에 보내서 인강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직관 계신 선생님들은 이거 수축 이완 지워주시고요. 아까 체순환, 폐순환 얘기했죠. 폐순환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우심실에서 시작돼서 우심방으로 유입된 혈액을 폐동맥 판막으로 보내고 폐로 보내고 폐 확산작용에 의해서 산화된 동맥혈을 좌우 두 쌍의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보내는 것으로 전신 순환 혈량의 5분의 1. 경로는 어땠습니까? 아까 제가 썼던 그대로죠. 우심실, 폐동맥, 폐, 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 체순환은요, 좌심실 펌프로부터 시작되면서 폐순환으로부터 산화된, 그러니까 산소열이 많은 동맥혈을 받아서요, 좌심실 이완기에 열리는 승모판을 통해 좌심실로 보내고 전신 동맥계로 박출해 조직과 장기 혈액을 공급하는 것으로 5분의 4 정도 해당돼요. 경로는 좌심실, 대동맥, 전신, 모세혈관, 상하대 정맥, 우심방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 좌심실에서 어디로 나갔죠? 동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순환, 전신 순환의 경로를 한번 보세요.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갔고 온몸으로 갔다가 모세혈관을 갔다가 상하대 정맥으로 왔어요. 대동맥으로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온 건 어디예요? 상하대 정맥이란 말이야. 분명히 동맥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정맥으로 들어올까요?
바로 모세혈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건 이따 또 혈관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동맥이라고 치고요. 이게 정맥이라고 친다면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어떤 이제 그물처럼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을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맥으로 나가는데 정맥으로 들어오고 정맥으로 나가는데 동맥으로 들어오고가 가능한 게 그 사이사이 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세혈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따 혈액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혈관계에서. 자, 그 태아순환과의 차이점은요. 태아순환에는 정맥관, 난원곤, 동맥관이라는 특징적인 기관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우리가 성인순환을 하게 되는 순간 이게 시간이 조금 차차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퇴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대동맥과 폐동맥이 연결되어 있는 이걸 이제 동맥관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퇴화돼서 실제로 이게 해부 구조상 이렇게 딱 해부를 해보면 동맥관 인대로 퇴화가 돼 있어서 이 둘 사이에 인대가 무슨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지? 이러면은 어렸을 때 했던 우리가 태아순환의 특징적인 이런 기관들이 퇴화돼서 인대로 남아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폐순환이 필요가 없죠. 폐가 이미 양수로 꽉 차 있고 태반으로부터 산다는 혈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폐순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태반으로 통해서 산화된 혈액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퇴화하게 되고 성인순환을 시작을 하게 되고 폐순환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심장의 자극전도계입니다. 심장의 자극전도계는 순서가 국가고시에는 나온 적이 있어요. 임용고시에 나온 적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자극전도계는 SA 노드인 동반결절, AV 노드인 방실결절, 이게 순서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히스 번들, 퍼킨제 파이버라고 해서 퍼킨제 섬유, 이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서로 자극이 진행이 되는데 이 순서가 심전도상에서도 PQRS, T파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전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경로, 자극전도계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요, 그죠? SA 노드, AV 노드, 히스 번들, 퍼킨제, 이 순서로 간다라고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동반결절 SA 노드는 어디 위치해 있냐면 이 그림에서 제가 이 컬러로 뽑으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이렇게 제가 그림을 크게 넣어놨는데 이게 색깔이 다 있어요. 그래서 컬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동반결절 SA 노드 위치 어디 있습니까? 우심방 상부인 상대정맥 계구부 아래. 진짜 딱 보니까 우심방과 상대정맥 계구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겼죠. 거기서부터 흥분을 시작을 하게 돼요. 여기서 흥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심박 조절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흥분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서 흥분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SN노드에서 흥분이 아니라 AV 노드에서 흥분이 먼저 시작이 돼버렸어요. 혹은 뭐 히스번들이나 퍼킨즈 섬유에서 먼저 흥분이 시작됐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는 부정맥이라 그래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즉 심박 조절자로 정기적인 자극을 발생시켜서 심장 박동을 일으킵니다. 좌우 심장이 수축하고요. 심전도상으로는 P파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AV 노드인 방실결절은요. 좌우 심방 준격 하부와 관상동맥 정맥동 앞에 우심방 심내막 하. 굉장히 위치가 복잡합니다. 그죠? 방실결절 같은 경우는 심방과 심실을 정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작은 조직으로 동반결절로부터 정기적 자극을 받게 되면 심방이 수축을 하게 되고 방실결절의 흥분 수축은 심방 수축이 끝날 때까지 0.1초 정도 지체 후에 히스타바로 전도된다고 해서 0.1초 정도 지체돼요. 왜 지체되냐면 자, SN노드는 우리가 심방 수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가 심전도상으로 P파라고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자극이 시작돼서 여기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 히스 가지들 그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심방 자체를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SA, 여기가 AV인데 이 SA 때는 여기로도 가지만 좌우 심방을 가서 여기를 먼저 수축해요. 얘로는 가장 늦게 가요. 먼저 수축시킨 다음에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지체가 되냐면 모든 신호를 바로 전달하게 되면은 이 심방이 충분히 혈액을 심실 내로 보내지도 않았는데 심실이 수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로 자극을 가게 되면 히스번들 퍼킨즈 섬유로 자극이 이동되면서 심실이 수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심방이 수축을 쫙 해놓고 심실로 혈액이 이동된 다음에 심실이 수축해야 혈액을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여기가 수축이 안 끝났어. 안 끝났는데 얘가 자극을 전도해서 야 심실 수축해 자극 왔다 네 차례야 라고 하면 여기서 수축할 혈액이 없는 거야. 여기서 아직 수축이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0.1초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살짝 정지가 돼요. 왜냐면 그 사이에 다 혈액을 보내버려요. 그 다음에 야 혈액도 왔고 자극도 왔으니 심실 수축해 해가지고 히스번들 퍼킨즈 섬유까지 다 자극을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체가 되는 거고요. 히스번들 퍼킨즈 섬유 보면은 심실 중격 상부의 약간 우측 심내막이다 라고 연결되어 있고요. 방신결절과 연결되어 있고 이건 다시 심실 중격 속에서 좌우가지로 갈라지죠. 좌우가지로 갈라져서 결국 자극은 심근 다발에 있는 퍼킨즈 섬유까지 도달해서 좌우 심실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 좌우 심실의 수축은 심전도상으로 PQRS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SNO드는 피파고요. AV 히스번들 퍼킨즈 섬유는 우리가 QRS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QRS는 우리가 QRS 컴플렉스라고 한 번에 부르는데 세 개의 파형이 합쳐진 걸 QRS 컴플렉스라고 부르거든요. 어쨌든 이런 경로를 거치면서 심실이 수축을 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EKG 한번 볼게요. 심전도를 EKG 혹은 ECG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영어로 하면은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이 C예요, C. 그래서 ECG가 맞는데 이거 이제 뇌파를 검사하는 EEG랑 너무 이름 EEG, ECG, EEG, ECG랑 너무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이 비슷하다 그래서 독일어를 따와가지고 일렉트로카디오가 이제 K도 되게끔 해서 EKG, ECG 둘 다 사용을 하죠. 심전도는 이번에는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왜냐면 이번 국시에서 부정맥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고 한 3년 동안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국시에서도. 근데 한 3문제가 출제가 됐고 또 임용에서도 부정맥이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왜냐면 국시도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내고 임용도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아예 그대로 쓰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국시도 참고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뇌피셜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EKG 한번 볼게요. 근데 EKG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건데 EKG는 진짜 임상에 계신 분들이나 조금 이해가 쉽지 임상을 안 하고 이렇게 글로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EKG가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EKG만으로도 EKG 특강을 진짜 1시간 이상을 해야 어느 정도 EKG가 진짜 이해가 됐다. 한 1시간, 2시간은 해야 EKG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딥하게 우리가 임용 문제에서는 EKG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PQRS T파이죠.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EKG를 그린 거예요. 여기는 PQRS T파.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이게 휴지기. 심장이 짧은 시간 쉬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피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피파는 아까 정기적인 자극이 시작되는 SA 노드에서 정기적인 자극이 시작돼요. 그래서 좌우 심방의 수축이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탈분극이라는 표현을 써요. 좌우 심방의 탈분극. 그냥 탈분극은 수축, 재분극은 이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탈분극, 재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 흥분전이 액션 포텐셜을 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탈분극, 수축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재분극은 이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QRS군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QRX군은 우리가 합쳐서 3개의 파형을 합쳐서 QRX 컴플렉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실의 수축, 아까 AV 노드부터 뭐 히스번들, 퍼킨즈 섬유까지 파이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이제 좌우 심실의 수축이에요.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자, Q, R, S. T파는요. 심실의 재분구. 다른 말로 심실의 이완이요. 이렇게 수축과 이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결과적으로는 심장이 뛰게 되는 건데, 그럼 보세요. QRS는 심실의 수축이고, T파는 심실의 이완이라 그랬어. 근데 P파는 심방의 수축인데, 그러면 왜 심방은 이완을 안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심전도 그래프 상으로 심실 수축과 이완은 봤어. 근데 심방의 수축인데 왜 심방의 이완은 없냐고. 그 이유는 이완을 해요. 심실이 수축할 때 이완을 하는데 이 QRS 파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가려져요. 그래서 심전도 상으로는 심방의 이완을 볼 수는 없습니다.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심전도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활동 전환, 액션 포텐셜을 그래프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심전도라고 한다. 그래서 심방이 탈분국된 후에 심실이 탈분국하고 심실이 탈분국되는 동안 심방은 재분국을 일으킨다. 그 후 심실이 재분국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심실이 탈분국하는 동안, 심실이 수축하는 동안 심방은 다시 이완한다라 그랬는데 QRS 파형이 너무 크다 보니 그 이완을 하게 되는 파형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실제 심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뛰는 것 같지만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심방, 심실로 나타나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심방이 먼저 뛰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심장 소리 되게 잘 내지 않나요? 그죠? 놀라셨죠? 자, 그래서 P파, P웨이브 한번 읽어볼게요. 정상적으로는 0.12초 이하고요. 좌우 심방의 완전한 수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SNO드로부터 나온 정기적인 자극을 심방으로 퍼져서 심방의 탈분국을 나타내는 파형으로 좌우 심방벽의 수축을 기록한 거죠. QRS군은 QRS 컴플렉스로 정상적으로는 0.11초 이하죠. 자, 그래서 QRS는 Q, R, S 세 개의 웨이브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실의 탈분국을 나타냅니다. 이 심실의 탈분국이라고 하는 것은 AV, 히스, 퍼킨제 이 세 개를 합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Q파 혹은 알파의 시작 지점부터 J 지점까지를 측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T파는요 심실의 재분국이죠. J 지점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여기가 J 지점이에요. 여기가 이제 J 지점인데 이 S파 이후에 이렇게 올라간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잠시 동안 이렇게 플랫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J 지점과 T파의 시작 부위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어디라고 하냐면 ST 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의 시작 부위인 이 J 지점과 T파의 시작 부위인 여기 부분을 ST 시그먼트라고 해가지고 ST 분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ST 분절은요 특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안자이나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안자이나도 있고 언스테이블 안자이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EKG 상에서 ST 분절의 하강과 상승 등으로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T 분절은 특히나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ST 시그먼트가 좌우 심실의 초기 재분국 상태, 즉 심실 근육이 모두 탈분국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좌우 심실이 모두 짜져 있어요. 짜져 있고 T파는 심실의 이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완전히 다 짜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탈분국된 상태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J 지점부터 저기 T파 시작 부위까지 얘기합니다. 이따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PR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P파와 PR 분절을 포함하는 PR 간격은 심방의 탈분국 초기부터 심실의 탈분국 초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QRS는 심실의 탈분국이라고 그랬고 P파는 심방의 탈분국이라고 그랬으니까 심방의 탈분국부터 심실의 탈분국까지를 PR 간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12초에서 0.2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PR 간격이 길다. 그러면 심방 탈분국부터 심실 탈분국까지의 거리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게 너무 지연된다라 그러면 뭔가 여기서 자극 전달의 시간이 좀 늦어지는 문제가 생겼을까? 라고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PR 간격이 길 때는 방실결절의 전도 장애가 되게 되죠. 그래서 전도하는 속도가 느릴 경우 예를 들어 부교감신경이 흥분했어요. 아까 심장은 자율신경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게 되면 심박동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극전도라는 속도가 느려서 PR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짧을 때 같은 경우는 어떨게요? 밑에 보시면 전도 속도가 빠를 경우, 즉 교감신경이 흥분할 경우는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면서 심전도상의 그래프도 빠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QT 간격은요, 심실 탈분국 초기에서 마지막 심실 재분국까지를 의미한다. 지연되면은 심실의 재분국이 느려졌다. 짧아지면 심박동수가 빠르면 QT 간격이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 ST 분절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갈까요? 우리가 급성 관상문맥 질환을 이제 수문사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테이블 안장이나 뭡니까? 안정형 협심증이에요. 그리고요, 언스테이블 안장이나라 그래서 불안정형 협심증이에요. 우리가 협심증이 안자이나 팩토리잖아요. 이 안자이나라고 하는 것은 흉고를 얘기를 하고요. 팩토리는 질식감. 그래서 흉부 질식감이 협심증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그래서 급성 관상동맥 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뭘로 나뉘냐면 여기가 이제 UA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불안정 협심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I 마이오카디악 임팍션입니다. 근데 이 MI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참 그만 좀 나뉘었으면 좋겠죠. 스테미라고 하고요. STEMI, 논 STEMI, 논 스테미라고 나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ST 시그먼트의 엘리베이션이 있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T 분절이 상승됐다. 그리고 MI가 왔다. 그러면 스테미라고 하고요. 보니까 MI인데 ST 시그먼트가 상승은 안 됐어요. 그러면 논 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안정경 협심증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안정경 우리가 보통 관상동맥이 이렇게 관상동맥이 이제 이렇게 이제 관상동맥이 있다고 치면요, 우리가 보통 코로나리 아테리가 70% 이상 정도 막히게 되면은 흉통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안정경 협심증 같은 경우는 이게 죽상반에 의해서 한 50% 정도가 막혔어요. 그래서 안정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래서 휴식이나 레스팅을 취하고 있을 때는 흉통이 체스트 페인이 없어요. 단지 어떨 때 있어요? 운동을 하게 되거나 뭐 등산을 하거나 정수적으로 흥분됐을 때 이럴 때는 심근의 산소 요구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산소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더 많이 달라고 요구했으니까 더 많이 줘야겠죠. 근데 어때요? 지금 죽상반에 의해서 반절이 막혀있단 말이야.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더 많이 요구하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수요 공급량이 안 맞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해, 공급량이. 관상동맥이 막혀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정시에는 충분히 공급해요. 그래서 체스트페인이 없는데 운동이나 흥분했을 때 이럴 때는 공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정형 협심증에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ST 시그먼트의 디프레션이 있어요. 그래서 ST 분절의 하강 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면 관상동맥은 대동맥 편막 유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혈관을 공급을 한다 했는데 관상동맥이 자 이렇게 심장이 있으면요, 이렇게 심근, 심외막, 심근, 심내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관상동맥이 손상을 받게 되면 가장 말초부터 손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가장 말초부터 손상이 받게 된다고. 그러면 심내막에 손상이 있게 되겠죠. 심내막에 손상을 입게 되면 가장 특징적인 EKG의 변화가 뭐냐면 ST 시그먼트의 디프레션이에요. ST 분절이 하강한다고. 그런 경우가 스테이블 안자이나예요. 그래서 사실 ST 시그먼트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굉장히 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탈분국 재분국도 다 알아야 되고 우리가 페이스 1, 2, 3, 4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전도를 진짜 특강만 2시간을 해야
ST 시그먼트가 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대한 기존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탈분극이 멀어지거나 재분극이 가까워지거나 할 때 올라가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딥해요. 보건임용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ST 분절의 그 특징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게 어떤 협심증인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어떤 MI인가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스테이블 안자이나에서는 ST 분절이 하강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불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0% 정도가 더 막혔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파열이 된 거예요. 뜯어져가지고 여기에 혈수판들이 더 모여가지고 혈전을 만들어요. 그 죽상만의 파열로 인해서 혈전이 형성되게 되고 50%에서 70%까지 더 막히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안정시에도 통증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특징적이죠. 안정시 통증이 오게 돼요. 운동하거나 하면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안자이나에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ST 분절의 하강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운동부하 검사라고 해가지고 뭐 러닝머신을 뛰게 한다거나 해서 심전도 그래프를 달아보도록 한 다음에 산소 요구도를 높여봐요. 일부러. 그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EKG 상에서 ST 분절이 하강이 시작됐다. 스테이블 안자이나구나 라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부하 검사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70% 이상 막혔기 때문에 안정시에도 통증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얘는 ST 시그먼트가 어떻게 되냐? 하강 또는 정상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하강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ST 분절이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안정시 통증은 특징적이죠. 안정시 통증도 있고요. 하강 또는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70%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과 심근경색 사이, 그래서 경색 전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MI가 오게 한 일주일에서 한 4주 전쯤에 불안정형 협심증이 오게 되더라라고 해서 경색증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중간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스테이블과 MI 사이다라고 해서 중간형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MI입니다. MI는 심근경색이죠. MI 같은 경우는 스테미와 논스테미가 있는데, 스테미는 말 그대로 ST 시그먼트의 엘리베이션이 있는 마이오카디악 임팍션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EKG 상으로 특징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ST 분절이 상승해요. 그런데 이 심근경색 중에서도 ST 분절이 상승하는 경우는 심근육층에 손상이 있는 경우인데 굉장히 광범위한 손상이 있을 때요. 그래서 ST 분절이 상승했다. 심근에 굉장히 광범위한 손상이 나타나겠구나. 그런데 논 스테미 같은 경우는 ST 분절이 상승을 안 해요. 그래서 ST 분절이 상승하지 않는 심근경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ST 분절이 상승하면 심근층이 손상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심근경색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ST 분절이 상승이 안 됐는데 심근경색이래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아보냐면 여기서 알아보는 게 바로 심근효도 지표예요. 가장 특징적으로 신뢰도가 가는 것은 트로포닌 혹은 CK, MB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ST 분절이 상승하지는 않아서 심근경색이 잘 몰랐으나 혈액 속에서 트로포닌이 검출이 됐어요. CK, MB가 검출이 됐어요. 심근경색이다. 너는 근데 ST 분절 상승 안 했으니까 논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언스테이블 같은 경우도 하강 또는 정상이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심근효도 지표에 상승은 없어요. 상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ST 분절도 상승 안 하고 심근효도도 안 나오고, 근데 또 한 일주일에서 4주 후면은 또 MI로 갈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중간형이라고 하고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MI 때 나타나는 EKG의 변화를 보면은 일단 T파의 역전이 나타나요. T파의 역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근의 허혈을 의미합니다. 이스케믹 상태를 얘기하고요. 심근의 허혈이 진행이 되게 돼요. 심근의 허혈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ST 분절이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허혈이 진행되다 보니 심근 손상이 진행이 됐구나. 심근 손상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이 심근 색깔이 아예 회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상 Q파의 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얘는요, 심근 괴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MI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EKG의 변화. 근데 ST 시그먼트가 엘리베이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논스템이고, 그런 경우에는 트로포닌이나 CK, MB 같은 이런 심근 효소 지표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심장 주기 카디악 사이클 볼게요. 6페이지에 카디악 사이클인데 심장의 1주기는 1회 심박 동안 같습니다. 그래서 수축, 이완, 휴식 3단계로 나눠지고요. 이 3단계를 합쳐서 1주기라고 그러고 이걸 똑같은 말로 1회 심박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주기는 약 0.8초, 그 중에서 심방 수축은 0.11, 심실 수축은 0.27, 이완은 0.4초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방은 심실보다 먼저 수축하면서 심실 수축 후에는 심장 전체가 이완된다. 그래서 아까 같이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방 먼저 수축하고요. 그 다음에 심실 수축하고요. 그 다음에 이완하고요. 이렇게 심실이 수축할 때 심방은 그때 이제 이완을 하게 되고 심실이 또 이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카디악 아웃풋 쪽 볼게요. 그래서 심박출량 카디악 아웃풋. 이 공식 있잖아요. 공식.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죠. 카디악 아웃풋은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하트레이트다.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심박출량. 심장에서 얼마큼 아웃풋 됐느냐. 심박출량은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1회 박출량. 한 번 뛸 때 몇 리터가 나가던데요. 곱하기 1분에 몇 회 뛰던데요. 그래서 한 번 뛸 때 몇 리터가 나가는 거 곱하기 1분에 뛰는 횟수를 곱해서 심박출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심박출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심박출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공식을 먼저 살펴보면 하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인인 경우에는 60에서 100회가 정상범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72회를 잡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볼륨 같은 경우는 50에서 90 정도 대동맥에서 분출이 된대요. 한 번 뛸 때마다. 평균적으로는 70으로 잡아요. 그럼 5040. 그래서 우리는 약 1분에 약 몇 리터의 혈액이 뛴다? 5리터의 혈액이 전신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써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심박출량 공식에 대입해보면 70 곱하기 72로 5040이 된다. 약 5리터라고 써 있죠. 심장의 최고 기능을 발휘해서 수축할 때는 박동력이 150에서 200까지 증가할 수 있는 보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이상까지는 더 증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장의 해박적 구조가 그 이상으로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5리터의 혈액이 어디로 갑니까? 써놨어요. 신장으로 25, 간으로 25, 골격근으로 15, 뇌로 15, 아까 관상순환 얘기했죠. 심장도 산소가 필요하다. 5%, 피부, 뼈 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카디악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어요. 카디악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부하, 1번 전부하, 2번 후부하, 3번 심근 수축력이에요. 우리가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를 들어가게 되면 전부하 후부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전부하가 뭐냐면 우리 프리로드라고 하는 건데 후부하는 애프터로드. 전부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완기말 심실 용적을 얘기해요. 어디서 봤죠? 프랭크 스탈링 법칙에서가 확인을 했어요. 이완기말 심실 용적.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풍선을 부는 거랑 당연히 얘가 이완기말 심실 용적이 더 많고 심근의 길이가 더 증가했고 그만큼 심근 수축력이 더 증가했구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완기말 심실 용적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혈액량이 심근 수축력이 증가하고 결국은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하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카디악 아웃풋은 증가해요. 즉 혈압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후부하가 증가했어요. 후부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동맥 혈관에 쉽게 얘기해서 혈관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관 저항 뭐지? 들어봤는데 혈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혈액의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 반대로. 자, 생각을 해보면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혈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에라 나오지마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70만큼 나와야 되는데 밀어붙였어.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40, 50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후부하가 증가가 되게 되면은 카디악 아웃풋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부하가 증가했다, 카디악 아웃풋 증가한다. 후부하가 증가했다, 카디악 아웃풋은 감소하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심근 수축력도 있어요. 심근 수축력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근 수축력이 증가하면 심박출량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건 간단하죠. 전부와 후부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죠. 심근 수축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고 심근 수축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전부와 같은 경우는요, 이완기만 심신 용적이 증가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혈당인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혈액을 조금 희석시켜주기 위해서 플루이드를 많이 주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플루이드를 많이 줬을 때, 그러니까 수액 공급이 과다 수액 공급이 됐을 때 있잖아요. 이완기말 용적은 꽉 차게 돼요. 수액으로 꽉 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적이 증가해요. 이걸 뭐라 그래? 전부하라 그런다고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혈압, 블러드 프레셔라고 해서 BP라고 하죠. 혈압은요,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말하고 동맥, 정맥, 무쇠혈관 등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혈액의 압력은 동맥암을 의미를 하고요. 정상적으로는 수축기압 120, 이완기압 80 미만이죠. 정상적으로는 진짜 미만입니다. 그래서 120에 80도 정상혈압이 아니에요. 120 미만, 80 미만이 정상혈압이에요. 수축기는요, 우리가 이제 수축기 120에 8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하는 게 수축기압, 뒤에 말하는 게 이완기압인데, 수축기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수축기 때,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분출해낼 때 최고 압력을 수축기압이라고 그러고, 이완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심실 확장기, 그러니까 심장이 이완될 때 최저의 압력으로 가장 낮은 동맥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완기에서도 혈액은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부딪히는 최저의 압력을 얘기를 하고요. 정맥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죠. 10에서 15. 근데 이제 대정맥압 같은 경우는 0이에요, 0. 그래서 이따 혈관 들어갈 때 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정상적인 정맥압은 10에서 15 정도죠. 그래서 정맥 내 혈액의 압력을 말하고요. 정맥의 유입 부분인 대정맥압은 거의 0에 가깝다. 모세혈관 압은 동맥말단부의 모세혈관은 2, 30, 정맥말단부의 모세혈관은 한 10에서 15 정도 돼요. 그래서 모세혈관 압이 상승했다. 그러면 모세혈관 안에 여가작용이 증가해서 혈관에서 조직 내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 여가작용이 저하됐을 때, 모세혈관 압이 감소됐을 때는 여가작용이 저하돼서 조직에서 혈관 내로 조직이 이동되어 수단 혈량을 증가시키므로 혈압은 상승됩니다. 또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게 아마 임용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심박출량, 말초혈관 저항, 동맥 탄력성, 혈액량, 혈액의 점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박출량이 증가되면 당연히 동맥압은 상승. 즉 동맥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심박출량이 감소되면 동맥압이 감소. 말초혈관 저항이 증가하면 동맥압은 상승. 감소하면 감소. 동맥 탄력성이 강하면 어떨까요? 동맥 탄력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혈관이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유연하게 잘 대처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혈류의 변화에 유연하게 잘 대처하기 때문에 동맥 탄력성이 강하면 상승이 안 일어나는데, 만약에 경해요. 완전 다 늙어 빠지는 동맥이면은 수축기압과 맥압을 증가시키는 거죠. 혈액량 같은 경우도 출혈로 인해서 혈량이 감소된 경우는 혈압이 저하되고요. 점도가 증가했을 때 혈압이 상승합니다. 점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RBC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혈구나 혈장 단백질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점도가 증가할 경우는 혈압이 상승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빈혈 가지고 있는 분들, 혈장 단백질이 감소되어 있는 분들은 점도가 낮아지면서 혈압이 하강하게 됩니다. 연령은요, 당연히 어른들, 우리 노인분들 저혈압이 많아요, 고혈압이 많아요? 고혈압이 많으시죠?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성인에서 더 혈압이 높고 신생아에서는 더 혈압이 낮다. 체중은요, 체중 증가하게 되면 혈압이 더 올라가고요. 식이도 짠 거,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같은 거 많이 먹으면 혈압이 상승되고요. 자세도요, 서 있을 때보다는 누워 있을 때 혈압이 더 올라간대요. 맥압이라고 하는 것은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20에 80이니까 맥압은 40이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평균은 40mm HG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맥압이 만약에 증가했어요. 그러면 박동량이 증가했구나, 심장이 과부담되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질병으로는 대동맥 판막 부전증, 발열 이런 것들이 있고, 맥압이 감소됐다. 그러면 박동량이 감소됐다. 그래서 우리가 심부전 때 맥압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동맥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신의 혈관이 평균적으로 받는 압력으로 전신의 기관에서 느껴지는 관료압을 평가하는 데 이용된다.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3분의 수축기압 곱하기 2 이완기압. 이걸 이제 글씨로 쓰게 되면은 3분의 수축기압 더하기 2 곱하기 이완기압. 이게 평균 동맥압입니다. 혹시 구하라고 나오면 그냥 이 공식을 대입하시면 돼요. 구하라고 나올까요? 자, 그 다음 심음입니다. 하트 사운드. 심음인데
심음에 청진하는 부위는 어느 정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수축과 판막의 폐쇄 및 혈류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으로 심장에서 들리는 독특한 소리로 청진기를 통해서 청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음은 1심음, 2심음, 3심음, 4심음이 있는데 심음에서 1심음, 2심음 같은 경우는 정상심음이에요. 그런데 3심음, 4심음은요 비정상심음이에요. 비정상심음이 얘네만 있냐? 아니에요. 심낭, 마찰음도 비정상심음이에요. 그리고 또 머머는 뭐죠? 심잡음이죠. 얘도 비정상 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1심음과 2심음. 그래서 1심음이라는 것은 수축기를 알리는 신호예요. 2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완기를 알리는 신호예요. 수축기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수축은 어떻게 이게 판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당실 판막과 반달 판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해부 구조로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수축기 때는 방실 판막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닫히죠. 그럼 반달 판막은 열려요. 반대로 이완기 때는 방실 판막이 열리고 반달 판막이 닫힙니다. 그래서 여기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들이 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1심음 같은 경우는 낮고, 특징적으로 낮고 부드러우면서 럽 하는 소리예요. 영어로는 럽, 우리 한국말로 콩닥콩닥 할 때 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제 2심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날카롭고요, 높고 날카로운 음이에요. 덥, 얘는 한국말로 콩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침음을 청진하는 부위가 있죠. 1심음을 청진하는 부위는 승모판이랑 삼천판 부위예요. 특히 승모판 부위는 심천맥박 부위입니다. 그래서 쇄골 중앙성상체 5늑간,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삼천판 부위도 제4늑간 흉골 좌측경으로요, 승모판과 삼천판, 즉 방실판막이 닫힐 때 발생하는 심음이죠. 심천 부위에서 잘 들을 수 있다. 심천 부위는 승모판 부위라 그랬어요. 그럼 심천 부위는 승모판 부위고 승모판 부위는 쇄골 중앙성상체 제5늑간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특히 디곡신을 쓸 때 섬액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때 1분간 심천맥박을 확인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심천맥박은 어딘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써야겠죠. 배웠으니까. 그래서 1심음은 2심음보다 길고 낮은 소리고요. 2심음은요, 자, 반달판막이 닫히고 심실이 이완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진부는 대동맥판막은 흉골 우측 제2늑간, 패동맥판막은 흉골 좌측 제2늑간. 이건 좀 외우기 쉽겠다, 그죠? 이렇게 있고요. 대동맥판막과 패동맥판막이 닫힐 때, 즉 반달판막이 닫힐 때 들리는 소리로요, 심저에서, 얘는 이제 에이펙스가 아니라 베이스에서 잘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짧고 고음입니다. 3심음과 4심음은 비정상 심음으로 우리는 분마음이라고도 해요. 갤럼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 분마라는 게 말 발굽 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심장 질병 시에 많이 확인을 하게 되고요. 머머 같은 경우는 심잡음이잖아요. 얘는 이제 판막 장애 시에 보통 들리게 되는 소리입니다. 원래 이제 혈류의 소리가 들려요. 혈류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들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비정상 심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두 가지만 정상 심음이고 판막의 청진 부위가 어딘지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장 지표가 나왔어요. 심장 지표는요, CK, 트로포닌, LDH, 마이오글로빈, 코페틴, CRP가 있는데, CK 같은 경우는 종류가 세 가지예요. CKMM, CKBB, CKMB가 있는데요. CKMM은 골격근에서, CKBB는 뇌에서, CKMB는 심근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KMM, BB, MB 중에 CKMB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트로포닌 볼게요. 트로포닌은 트로포닌 I와 트로포닌 T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과 평활근에서 발견되는 단백질로 단백질 복합체인데요. 정상적으로는 트로포닌이라는 게 혈액에서 절대로 검출이 안 돼. 근데 MI 환자들은 트로포닌이 딱 검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트로포닌 T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스테미 같은 경우는 H 시그먼트의 엘리베이션이 없는 상태인데도 트로포닌이 발견돼요. 그래서 트로포닌 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지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KG의 변화가 없어. 심지어 CK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트로포닌은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신뢰가 가는 지표는 트로포닌이죠.
그리고 LDH 1, 2는요, 정상적으로는 1보다 2가 더 높아요. 1보다 2가 더 숫자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2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MIC에는 이 숫자가 역전되죠. 1이 더 크다가 되는 거죠. 숫자가 높은 게 큰데, MIC에는 반대가 된다. 마이오글로빈 같은 경우는 심장과 근육에 존재하는 저분자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초기 2시간 안에서 간질에게서 유출돼서 MI 후에 몇 시간으로 혈액으로 유출되는데, MI 후 가장 먼저 증가되는 혈청 심장 지표이지만 심장내만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심장 효소 지표 중에 가장 먼저 산승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이오글로빈이에요. 마이오글로빈이 가장 먼저 산승을 하는데, 얘는 첫 번째 줄에 나타난 것처럼 심장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다 그래서 근육에도 있어요. 그래서 근육에 손상이 오게 될 경우, 특히 IM을 놨을 경우에도 마이오글로빈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장 초기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지만 신뢰가 가는 지표는 아니다. 가장 신뢰가 가는 것은 신근에만 특징적으로 존재하는 CKMB라던가 CK가 상승하지 않아도 상승하는 트로포닌 같은 것들이 진단에 유용하다라는 거. 자, 코펙틴 같은 경우인데요. 코펙틴은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이거 코펙틴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는데 지금 책에는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이 코펙틴이라고 하는 것은 급성 MI 시 즉시 발견된대요. 그래서 관상동맥 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진단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지표다. CRP 같은 경우는 C 반응성 단백질인데 급성 염증기 동안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CRP 수치의 상승은 죽상경화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MI의 발생의 위험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다음 장 심장의 기능 사정을 한번 볼게요. 심장의 기능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중심정맥암과 폐동맥 세기압을 확인을 하는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중심정맥압은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중심정맥암은 우심방, 그러니까 우심장, 우측 심장의 기능을 확인하는 게 중심정맥압이에요. 얘는 우측 심장이고요. 그 다음에 폐모세혈관 세기압 같은 경우는 좌측 심장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심정맥압 같은 경우는 쇄골화정맥이나 경정맥 등을 통해서 카테터를 삽입을 하죠. 그래서 우심방에 연결해서 그 우심방의 압력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4에서 12cm H2O, 단위를 바꾸면 1에서 7mm Hg 정도 되고요. 만약에 중심정맥압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우심장의 기능 부전인 우심부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과중한 수액 공급이나라 그랬어요. 과중한 수액 공급이나 우심부전. 우심부전 때는 말 그대로 우심장의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심장에서 폐로 혈액을 공급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겠죠. 그래서 우렬성 심부전일 때 혹은 우심방 내에 너무 과다한 수액이 공급됐을 때 증가하게 됩니다. CVP는. 감소되는 경우는 어때요? 순환 혈량이 감소될 때. 그러니까 우심장 안에 혈액이 많이 없을 경우, 출혈로 인해서 다 빠져나갔거나 쇼크로 인해서 다 빠져나갔을 때 그런 경우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전신순환으로부터 우심방으로 기하는 혈액의 압력으로 주로 경정맥이나 쇄골화 정맥을 통해서 카테터를 우심방 내에 삽입하는 압력을 측정을 하는데 우심장의 전부와 아까 프리로드, 이연기말, 심실의 용적, 수축 직전이라고 그랬어요. 전부와 기능 상태를 직접 반응을 해서 수액이 많다, 수액이 부족하다 등을 알게 함으로 수액 공급의 지표로도 이용된다. CVP가 너무 증가되어 있다. 우심장 내에 혈액이 많이 고여 있다. 라는 거죠. 왜요? 우심실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우심부전 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수액 공급의 지침으로도 활용되고요. 폐동맥 세기압은 정상적으로는 4에서 12mm Hg.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완겐즈 카테터를 이용해가지고 이 밑에 그림에 보이시는 카테터가 스완겐즈 카테터라는 건데 이렇게 상하대정맥을 통해서 넣고 우심실을 통해서 폐동맥을 통해서 넣어요. 그리고 폐모세혈관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그 발름에 공기를 딱 주어요. 그러면 풍선 뒤쪽에 있는 압력은 완전 차단되고 오직 좌심실에 국한돼서 그 좌심실의 압력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4에서 12mm Hg 증가됐다. 좌심부전, 심장압전, 감소됐다. 저혈량. 그래서 폐동맥 세기압은 폐모세혈관 세기압이라고도 하고요. 좌심실 기능을 사정하는 데 사용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연맥압은 우심장애, 폐모세혈관 세기압은 좌심장애 기능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4에서 12cm H2O냐 혹은 뭐 이런 것들 똑같네. 정상적으로 보면은 4에서 12cm H2O, 4에서 12mm Hg. 외우기는 쉽겠네요. 그죠? 그리고
경정맥압을 측정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우심방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심정맥압을 넣었잖아요. 쇄골화정맥이나 아니면 경정맥을 통해서 카테터를 삽입했는데, 얘는 침습적인 행위가 없어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게 경정맥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정맥을 확인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박동을 찾고요, 최고점을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박동이 느껴지는 최고점, 그림에도 있죠. 이렇게 딱 확인을 하고 그 점과 흉골각 사이의 수직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장 머리를 올리면은 45도 정도 이렇게 올려져 있을 때는 우열이 사라지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우열이 사라지지 않고 내정맥압의 최고 박동이 나타나면 그냥 거기서부터 흉골각 사이의 수직 거리를 측정을 했을 때 30cm 이상이다, 그러면 경정맥압의 상승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정맥압은 마지막 줄에 보시면 우심방 압력을 반영하여 경정맥 우려는 우심부전, 순환 혈액량 과다, 산천방 역류, 상대정맥 폐쇄에 의해서 발생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경정맥압은 똑같이 중심정맥압과 우심장을 확인을 하는 건데 신수적인 행위가 없이도 가능을 하다라는 거죠. 심장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됩니다. 심장반사는 감압반사와 승합반사가 있는데, 감압반사라고 하는 것은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심장이 그러니까 혈압이 높을 때 감소시켜주는 걸 감압반사, 혈압이 낮을 때 올려주는 걸 승합반사라 그러는데, 감압반사 같은 경우는 동맥압 수용기에서, 승합반사 같은 경우에는 정맥압 수용기에서 이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감압반사 볼게요. 경동맥동과 대동맥궁에는 동맥 내 압력이 상승되면 이를 감지하는 센서인 압수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압수용기는 경동맥과 대동맥궁에 존재하는데, 혈압이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센서로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감압신경을 통해서 구심성으로 전도해서 연수에 있는 심장 억제 중추에 전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심장 억제 중추가 흥분을 하게 되면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을 자극시켜가지고 하트레이터랑 심박출량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고요. 혈압이 낮은 상황이 되게 되면 정맥 환류가 증가하게 되면은 우심방과 상대정맥이 팽창하게 되는데, 이때 우심방과 상대정맥 벽에 정맥 압수용기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야, 좀 혈압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연수에 있는 심장 촉진 중추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심장 촉진 중추의 흥분으로 교감신경에 의해서 심박동수와 심박출량을 증가해서 결과적으로는 혈압을 상승하게 하게 되는 경우를 승합반사다라고 하는 거고, 밑에 신경성 조절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풀어놓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장이 끝났어요. 심장이 끝났고 혈관이 남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일단은 끊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